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칼을 든 강도도 흉악한 범죄자도 아닙니다. 바로 꿀처럼 달콤한 웃음을 지으며 내 가장 깊은 곳을 파고드는 사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내 목숨줄을 쥐고 흔드는 사람입니다. 저는 65 평생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았는데 정작 제 인생 마지막에 저를 죽이려던 사람이 아들이라 부르던 사위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지옥 같은 24시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은 진짜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저와 같은 아픔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1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제 외동딸 소영이가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었죠. 경기도의 한 추모공원 하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잿빛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비석 앞에 놓인 국화꽃들이 바람에 바르르 떨고 있었어요. 그 앞에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 사위 주혁이었습니다. 소영아, 미안하다. 나만 살아있어서 정말 미안하다. 주혁이는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제 키만 한 대형 꽃바구니가 놓여 있었죠. 수입 카네이션과 백합으로 장식된 한눈에 봐도 수십만 원은 할 법한 비싼 꽃이었습니다. 평소 검소한 제 성격이라면 돈 아깝다고 타박했겠지만 그날은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가슴이 아렸습니다. 주변 성묘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저 집 사위는 1년이 지나도 저렇게 우네. 요새 저런 남자가 어디 있어. 친아들보다 낫다 나. 저는 손수건을 꺼내 주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지만 사위 앞이라 꾹 참았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죄인이 울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홀로 남은 사위가 안쓰러워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그만 울게 이서방. 자네가 이러면 소영이가 마음 편히 못 가. 장모님, 제가 소영이 목까지 다 할게요. 평생 어머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어머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딸 잃은 서름이 그 말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내가 내 아들이다. 내 남은 인생 너를 위해 쓰마. 추모공원을 내려와 우리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주혁이는 제게 따뜻한 유자차를 시켜주고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림 같은 2층 목조 주택의 조감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어머님, 드디어 다음 주면 준공입니다. 가평 쪽에 공기도 좋고 물도 맑은 곳이에요. 어머님 기관지 안 좋으시잖아요. 제가 특별히 황토방까지 설계해 넣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편안하게 노후 보내세요. 건축가인 사위가 저를 위해 직접 설계하고 짓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를 판 돈과 제 퇴직금, 남편이 남겨준 유산까지 전부 털어넣은 집이었죠. 제 인생의 전부가 담긴 집이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내 오늘 잔금 마저 보낼게. 자네 사업 자금도 필요할 텐데 넉넉하게 넣었네. 저는 그 자리에서 은행 앱을 켜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체 완료. 화면에 뜬 네 글자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이제 저 예쁜 집에서 사위랑 오순도순 살 일만 남았구나. 하지만 여러분,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돈은 집을 짓는 비용이 아니라 제 무덤을 파는 삽값이었으니까요.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가는 주혁이의 차 안 상황은 나중에 경찰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그날의 영상은 제가 알던 사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주혁이는 룸미러로 제가 들어가는 뒷모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대시보드에 있던 물티슈를 거칠게 뽑아 눈가를 벅벅 닦아내더군요. 방금 전까지 흘리던 눈물이 마치 오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그때 그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 사장. 불법 도박 사채업자였습니다. 아씨, 받는다니까요. 네, 방금 입금됐어요.
네, 5억. 그거면 이자는 충분하잖아. 전화기 너머로 사채업자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듯 주혁이 인상을 찌푸리며 전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알겠어요, 알겠어. 원금? 오늘 해결합니다. 그 노인네가 오늘 집 보러 갈 거거든요. 가서 사고 처리되면 등기 바로 넘어갑니다. 보험금도 나올 거고. 그러니까 딱 하루만 기다리라고. 전화를 끄는 주혁이는 핸들을 쾅 내려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도박빚 20억. 내 연녀에게 사준 아파트 대출금. 사위는 이미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에게 저는 장모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이자 마지막 보험금 타겟이었던 겁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딸의 앨범, 남편의 사진. 새 집에 가져갈 물건들을 정리하며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죠. 그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주혁이었습니다. 어머님, 저 주혁이에요. 쉬고 계세요? 이서방. 무슨 일인가? 방금 헤어졌는데. 아니,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부터 가평 쪽에 폭우가 쏟아진대요. 비 오면 이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보일러도 미리 점검해야 어머님이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고요.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오늘 저랑 같이 내려가시는 게 어때요? 가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집 구경도 하시고요. 제가 맛있는 저녁 해드릴게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달콤하고 사려 깊게 들리던지. 저는 의심은커녕 비 오는 날 운전할 사위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래? 자네가 안 피곤하겠어? 난 좋지. 새집 냄새도 뺄 겸 미리 가 있으면 좋지. 네, 그럼 지금 바로 모시러 갈게요. 짐 챙겨서 나오세요. 전화를 끄는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딸 소영이가 생전에 사준 고운 등산복을 꺼내 입었죠.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은 오랜만에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영정사진이 될 뻔한 줄도 모르고 말이죠. 30분 뒤 주혁이의 검은색 세단이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트렁크에 제 짐을 실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도라지랑 배를 달인 물이에요. 기관지에 좋대요. 그가 내민 보온병.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차에 타자마자 그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큰하면서도 쌉싸름한 맛이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고맙네. 역시 사위밖에 없어. 주혁이는 룸미러로 물을 마시는 제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시동을 걸었죠. 부르릉 마이너스. 차의 엔진 소리가 왠지 모르게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차창 밖으로 빗방울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죠. 우리는 그렇게 서울을 빠져나와 가평으로 향했습니다. 인적도 없고 가로등도 없는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제가 마신 그 도라지 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저 사위의 정성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가 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하자 묘한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옆에서 운전하는 사위의 옆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어렴풋이 본 그의 표정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굳어있는 마치 가면을 쓴 듯한 얼굴. 어머님, 주무세요. 도착하려면 멀었어요. 아주 깊이 주무세요. 그의 목소리가 동굴 속 메아리처럼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이기지 못하고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꿈속에서 소영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가지마. 그 집 가면 안 돼. 딸이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었지만 저는 잠에서 깨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를 태운 차는 빗속을 뚫고 세상과 단절된 그곳. 살인이 설계된 집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세상은 온통 물속에 잠긴 것 같았습니다. 귓가에는 두두두두 차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가득했죠. 아까 마신 도라지 물 때문인지 아니면 차의 진동 때문인지 머리가 윙윙거리고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셨어요? 다 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들려오는 사위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왠지 모르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는데 보이는 것이라곤 비에 젖어번들거리는 검은 나무들 뿐이었습니다. 가평산 중턱. 인가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산속. 그곳에 덩그러니 서 있는 2층 목조주택. 제가 평생 모은 돈을 쏟아부어 만든 내 노후의 안식처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날 밤 제 눈에 비친 그 집은 안락한 보금자리가 아니라 마치 빗속에 고립된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어머님, 제가 우산 씌워드릴 테니까 조심해서 내리세요. 땅이 질척거려요. 주혁이는 서둘러 차 문을 열고 저를 부축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오자 정신이 조금 드는 것 같았습니다. 흙탕물이 튀지 않게 조심하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은 아직 공사 마무리가 덜 된 상태였습니다. 가칠한 페인트 냄새와 눅눅한 습기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바닥에는 보양지가 깔려 있었고 구석구석 자재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누구야? 그때 거실 안쪽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눌러 쓴 여자였습니다. 손에는 타일 시공 도구를 들고 있었죠. 현장 마무리를 하던 타일 반장 김씨였습니다. 주혁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저를 대하던 그 상냥한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으로 김 반장을 쏘아보았습니다. 아니, 김 반장님. 아직도 안 갔어요? 오늘 작업 끝내고 철수하라고 했잖아요.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어떻게 가요? 그리고 화장실 줄눈 작업이 덜 말라서 손 좀 보느라 그랬소다. 돈 준 만큼은 일해야 할 거 아니요. 김 반장은 주혁이의 기세에도 눌리지 않고 툭 내뱉었습니다. 주혁이는 짜증난다는 듯 머리를 쓸어 넘기더군요. 됐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장모님 오셨잖아요. 가족끼리 오붓하게 있을 거니까 눈치 없이 있지 말고 가시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위가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평소 예의 바르고 깍듯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아랫사람 부리듯 하대하는 모습이라니. 이 서방, 왜 그래? 빗길에 위험한데. 저기 반장님이라고 했나? 비 좀 그치면 가시지 그래요. 제가 말리려 들자 주혁이는 다시 금세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유 어머님. 이런 사람들은 틈만 주면 돈 더 달라고 떼쓰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고는 지갑에서 5만 원권 2장을 꺼내 김 반장 발치에 툭 던졌습니다. 택시 타고 가세요. 잔소리 말고 당장. 김 반장은 바닥에 떨어진 돈과 주혁이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헛웃음을 지으며 돈을 주워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짐을 챙겨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주혁이는 그제야 안색이 밝아졌습니다. 어머님 식사 안 하셨죠? 냉장고가 아직 비어서 제가 읍내 가서 고기랑 먹을 것 좀 사올게요. 금방 다녀올 테니까 짐 풀고 계세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딜 가? 그냥 대충 라면이나 끓여 먹지. 에이, 새 집에서의 첫날 밤인데 그럴 수 있나요? 소고기 좋은 걸로 사올게요. 문 잘 잠그고 계세요. 아무도 열어주지 마시고요. 주혁이는 제 어깨를 한번 꽉 쥐어 보이더니 우산을 쓰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곧이어 자동차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집 안에는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왠지 모를 한기를 느꼈습니다. 보일러를 켜야겠다고 생각하며 거실 온도 조절기로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할머니. 등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간 줄 알았던 김 반장이었습니다. 현관 신발장 뒤에 숨어 있었던 겁니다. 아니, 반장님? 간 거 아니었어요? 우리 사위 알면 어쩌려고. 김 반장은 제 입에 검지 손가락을 갖다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했습니다. 모자 챙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망설이는 듯 입술을 달싹거리던 그녀는 제 손을 낚아채더니 무언가를 쥐어주었습니다. 하얀색 방진 마스크였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먼지 마시지 말라고 쓰는 그 마스크요. 이거 써요. 지금 당장. 아니, 먼지도 없는데 이걸 왜? 먼지 때문이 아니야. 할머니, 사위 믿지 마요.
그놈 아까 낮에 혼자 와서 한 짓 내가 다 봤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낮에 혼자 왔다니? 분명 오늘 저랑 같이 내려온 게 처음일 텐데. 무슨 소리예요? 이 서방이 뭘 했다고? 김 반장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보일러실 배관. 그놈이 건드리는 거 봤다고. 연통을 밖으로 뺀 게 아니라 안쪽 벽 틈새로 꺾어놨어. 알아요? 연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방바닥 밑으로 새게 해놨다고. 배관을 거꾸로 돌려놨다. 그 순간 40년 전 간호사 시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응급실에 실려오던 사람들. 입에 거품을 물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사경을 헤매던 일산화탄소 중독 환자들. 연탄가스 중독. 지금 사위가 저를 위해 만들었다는 그 황토 찜질방이 사실은 거대한 가스실이라는 말입니까? 에이 설마. 우리 사위가 건축가인데 실수를 했겠지. 저는 애써 부정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딸을 보낸 지 1년 지극정성으로 저를 모시던 사위였습니다. 내 전 재산을 믿고 맡긴 아들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김 반장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실수 아니야. 그놈 눈빛 봤잖아. 아까 나한테 돈 던질 때 그 눈깔. 그게 사람 죽일 놈 눈빛이라고.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 보면 알아. 할머니 제발 그 방에 들어가지 마. 나간다. 김 반장은 마치 뜨거운 감자를 던지듯 할 말을 쏟아내고는 현관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망치듯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하얀 마스크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확인해봐야 해.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의 직감이, 엄마의 육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아니길 바라면서도 제 발걸음은 이미 뒷베란다 쪽에 있는 보일러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른 침을 삼키며 보일러실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쇠로 된 손잡이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이며 창문을 하얗게 비췄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녹슨 경첩 소리를 내며 보일러실 문이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일러의 빨간 전원 불빛만이 짐승의 눈처럼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스크를 얼굴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진실이 다리를 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형체도 없고 소리도 없고 심지어 냄새조차 없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40년 전 제가 간호사복을 입고 응급실을 뛰어다닐 때 가장 많이 마주했던 죽음이기도 했죠. 바로 일산화탄소, 연탄가스입니다. 보일러실의 문이 열리자 매캐한 기름 냄새와 습한 곰팡내 섞인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김 반장이 쥐어준 마스크를 쓴 채 저는 핸드폰 플래시를 켰습니다. 하얀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보일러의 복잡한 배관들을 비췄습니다. 비바람 소리가 요란하게 창문을 때리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제 심장 뛰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망치로 가슴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관을 더듬어 내려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 그리고 문제의 연통. 이건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가스 보일러의 배기가스가 나가는 은색 주름관. 원래대로라면 벽을 뚫고 건물 밖으로 나가 있어야 할 그 관이 기괴하게 비틀려 있었습니다. 중간이 절단된 연통은 은색 테이프로 칭칭 감겨 벽 틈새의 구멍으로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 구멍의 위치는 정확히 거실 옆 황토 찜질방의 바닥 기초와 연결된 곳이었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었어. 배관을 거꾸로 돌렸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의도적인 설계였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면 폐가스는 밖으로 배출되는 대신 고스란히 찜질방 바닥 밑으로 스며들 겁니다. 그리고 미세한 균열을 타고 방 안가득 차오르겠죠.
순간 40년 전 응급실의 풍경이 눈앞에 겹쳐 보였습니다. 겨울철만 되면 실려오던 일가족들. 입가에 거품을 물고 피부는 벚꽃처럼 붉게 변해 있던 그 시신들.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해 산소를 차단합니다. 사람은 고통도 느끼지 못한 채 달콤한 잠에 빠지듯 서서히 질식해 죽어갑니다. 사위는 저에게 그 편안한 죽음을 선물하려고 했던 겁니다. 제가 사준 집에서 제가 낸 돈으로 산 보일러를 이용해 저를 죽이려 했습니다. 어머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보일러실 문을 닫고 마스크를 주머니에 구겨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척 태어난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주혁이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한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죠. 번개 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입꼬리는 웃고 있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셨어요? 깜짝 놀랐잖아요. 고기 사왔어요. 2+ 등심으로요. 아, 왔나? 화장실 좀 보느라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무섭네. 그러게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네요. 오늘 같은 날은 뜨끈하게 지지고 주무셔야 하는데. 주혁이는 비닐봉지를 식탁에 툭 던져놓더니 성큼성큼 제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빗물 뚝뚝 떨어지는 옷을 입고 다가오는 그가 마치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나중에 하시고 일단 찜질방부터 들어가세요. 제가 오면서 보일러 빵빵하게 틀어놨거든요. 지금 딱 좋게 데워졌을 거예요. 아니야, 난 배도 고프고 그냥 거실에 있을게. 거기도 따뜻해.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방에 들어가는 순간 죽음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주혁이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팔을 덥석 잡았습니다. 축축하고 차가운 손이 제 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이 방 만드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시잖아요. 소영이 생각하면서 장모님 건강 챙기려고 최고급 황토 쓰고 편백나무 깔았어요. 제 성의를 이렇게 무시하실 거예요? 소영이. 그가 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딸을 죽인 놈이 딸을 팔아먹고 있었습니다.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들어가세요. 딱 1시간만요. 땀 쭉 빼시면 피로가 싹 풀리실 거예요. 나오시면 제가 고기 구워 놓을게요. 네? 장모님 제발요. 그는 애원하는 척했지만 잡은 팔에는 억센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거의 끌다시피 저를 찜질방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65세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30대 남자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안 돼, 들어가면 죽어. 머릿속에서는 비상벨이 울리고 있었지만 지금 당장 너 나 죽이려고 했지. 라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이 깊은 산속 밖은 폭우가 쏟아지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극했다가는 가스가 아니라 그놈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결국 저는 반쯤 떠밀려 찜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나무 문을 열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들어가세요. 푹 주무세요. 주혁이는 제 등을 떠밀어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숨이 막힐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바닥은 절절 끓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나무 냄새나 흙 냄새가 아니라 뭔가 매캐하고 톡 쏘는 냄새가 미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벌써 가스가 차오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이서방, 나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철컥.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서방, 문이 왜 이래? 문 좀 열어봐.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달그락거리는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무언가를 채우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미친 듯이 돌렸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문 안쪽에는 잠금 장치가 아예 없었습니다. 매끈했습니다. 보통 방문은 안에서 잠그게 되어 있거나 양쪽에서 열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문은 달랐습니다. 안쪽 손잡이에는 잠금 버튼 구멍조차 없었습니다. 반면 들어올 때 얼핏 봤던 문 바깥쪽.
그곳에는 낯선 쇠붙이가 달려 있었습니다. 창고 문에나 달 법한 자물쇠를 채울 수 있는 빗장 걸쇠였습니다. 이 방은 찜질방이 아니었습니다. 애초부터 안에서는 절대 열 수 없도록 설계된 완벽한 인간 가스실이었습니다. 이 서방, 문 열어. 문 열라고. 저는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두꺼운 나무 문은 제 비명을 삼켜버렸습니다. 밖에서는 웅웅거리는 빗소리와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때 문틈으로 주혁이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어머님, 그냥 주무세요. 편안하게요. 소영이도 그렇게 갔어요. 아프지 않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1년 전 캠핑장에서 텐트 안난로 사고로 죽었다던 내 딸 소영이. 그 아이도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놈이, 이 악마 같은 놈이 똑같은 방법으로 죽인 거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뜨거운 방바닥의 열기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매캐한 공기가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대로 죽는 걸까요? 딸처럼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이 좁은 방에서 잠들 듯 죽어야 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내 딸을 죽인 놈에게 내 목숨까지 내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물이 말라붙은 자리에 서슬퍼런 도끼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찜질방 문이 밖에서 잠기는 순간 저는 그 작은 방이 재관이 될 거란 걸 직감했습니다. 바닥은 끓어오르듯 뜨거웠고 벽 틈새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가스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게 울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화면 터치조차 힘들었죠. 간신히 켠 화면. 하지만 오른쪽 상단의 안테나 표시는 X자였습니다. 서비스 지역이 아닙니다. 이 깊은 산속, 폭우가 쏟아지는 밤. 전파조차 닿지 않는 고립무원의 감옥. 사위는 이 모든 걸 계산했던 겁니다. 이 서방, 문 열어. 당장 문 못 열어. 제 비명은 두꺼운 편백 나무벽에 부딪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밖에서는 빗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문의 귀를 바짝 댔습니다.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가 아직 문 밖에 서 있었습니다. 최주혁, 내가 사람이야? 내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소영이도, 내 딸 소영이도 이렇게 죽였냐? 대답해. 대답하란 말이야.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킥킥거리는 그 소리가 벽을 타고 넘어와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장모님, 눈치는 빨라서. 그러니까 진작 돈 좀 주시지 그러셨어요. 그랬으면 이렇게까진 안 했잖아요. 소영이도 그래요. 보험금 타게 협조 좀 해주지. 왜 깐깐하게 굴어서 제명을 재촉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돈. 고작 그 종이 쪼가리 때문에 내 딸을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이려 하다니. 공포는 순식간에 사리로 변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나가서 저놈의 목을 물어뜯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숨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매캐한 가스 냄새가 코를 찔렀고 시야가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아, 이렇게 끝나는구나. 소영아, 엄마가 미안해. 복수도 못하고. 엄마가 바보라서. 정신이 혼미해지던 그때였습니다. 화장창 마이너스. 천둥 소리보다 더 날카로운 파열음이 방 안을 뒤흔들었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드니 견고해 보이던 통유리 창이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유리 파편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리고 그 뚫린 구멍으로 거센 비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후욱 마이너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던 방 안에 차가운 밤 공기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살 것 같았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죠. 깨진 창문 틈으로 누군가의 손이 쑥 들어왔습니다. 거친 장갑을 낀 손. 김 반장이었습니다. 할머니, 빨리. 저놈 오기 전에 빨리 나와요. 그녀의 손에는 묵직한 타일 절단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던 그녀가 빗속을 뚫고 돌아와 창문을 깬 겁니다.
저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 몸을 일으켰습니다. 유리 파편에 손이 베이고 무릎이 긁혔지만 아픔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반장의 손을 잡고 창틀을 넘었습니다. 발이 진흙탕에 푹 빠졌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번쩍 들게 했습니다. 튀어! 산 쪽으로! 김 반장이 제 손목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 진흙투성이인 공사장 뒤편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혁이었습니다. 창문 깨지는 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겁니다. 그의 손에는 공사장에 굴러다니던 쇠삽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 안 서. 이 늙은이가 진짜. 그는 악귀 같은 표정으로 우리를 향해 달려왔습니다. 번개빛에 번뜩이는 삼날이 보였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70을 바라보는 제 다리는 마음만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빗물에 젖은 흙바닥은 기름칠을 한 듯 미끄러웠습니다. 몇 걸음 못 가서 저는 그만 진흙탕에 발이 묶여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앞서가던 김 반장이 멈춰 서서 되돌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주혁이가 더 빨랐습니다. 어느새 코앞까지 쫓아온 그가 삽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곱게 가라니까. 왜 자꾸 귀찮게 해? 그가 삽을 내리꽂으려는 순간 김 반장이 들고 있던 타일 절단기를 그를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이 미친놈아! 절단기는 주혁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주혁은 악! 소리를 지르며 주춤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중심을 잃은 그의 발이 빗물에 젖은 비닐 보양지를 밟고 미끄러졌습니다. 우당탕 마이너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주혁의 몸이 뒤로 넘어갔습니다. 하필이면 그곳은 쓰다 남은 목재와 철근, 벽돌들이 쌓여있는 자재 덤이었습니다. 그는 비명도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날카로운 자재들 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으악! 그의 다리가 철근 사이에 끼어 꺾였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흙탕물 속에서 버둥거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죽이려던 포식자가 순식간에 덫에 걸린 짐승꼴이 된 겁니다. 저는 진흙범벅이 된 몸을 일으켰습니다. 도망쳐야 하는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주혁에게 다가갔습니다. 김 반장이 말렸지만 뿌리쳤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앞을 가렸지만 주혁의 일그러진 얼굴만은 또렷이 보였습니다. 고통에 신음하던 주혁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눈빛. 방금 전 찜질방 안에서 제가 지었을 그 표정을 이제는 그가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쓰러진 주혁의 멱살을 틀어주었습니다. 진흙 묻은 손으로 그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 짝, 내 딸 살려내. 나쁜 놈아, 내 소영이 살려내라고. 돈이 그렇게 좋더냐? 그 돈 때문에 제 마누라를 죽여? 내가 사람이냐? 뱉어내. 내 딸 목숨 뱉어내. 제 소나기 힘에 주혁의 셔츠가 찢겨나갔습니다. 저는 빗속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1년 동안 사위라고 믿고 의지했던 시간들, 딸을 잃고 흘렸던 눈물들, 그 모든 것이 억울하고 원통해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주혁은 고통과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덜덜 떨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위양 마이너스. 김 반장이 찜질방 창문을 깨기 직전 112에 신고를 해두었던 겁니다. 붉은 경광등 불빛이 빗줄기를 뚫고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혁의 멱살을 잡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와서 저를 떼어놓을 때까지 저는 빗속에서 그 악마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딸이 느꼈을 마지막 고통을 너도 뼈저리게 느껴봐라. 이건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다.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는 흙탕물에 잠겨있던 진실이 앙상한 뼈대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날 밤 경찰차의 푸른 경광등 불빛 아래서 벗겨진 사위 최주혁의 가면. 그 속에는 사람이 아닌 괴물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1년 전 캠핑장에서 텐트 안가스 난로 사고로 떠났다던 제 딸 소영이. 그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주역에 압수된 노트북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 완전 범죄, 무색무취, 질식사 같은 검색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계획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죽였고 그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자 이번엔 장모인 저를 타깃으로 삼은 겁니다. 법정에서 그는 끝까지 억울하다며 악을 썼습니다. 장모가 치매라서 헛소리하는 거다. 공사하자가 있었던 것뿐이다라며 변명했지만 김 반장님이 찍어둔 현장 영상과 제가 녹음한 대화 내용은 빠져나갈 수 없는 족쇄가 되었습니다. 피고인 최주혁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판결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던 순간 저는 방청석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가 내려간 것 같았지만 동시에 텅 비어버린 가슴엔 시린 바람이 불었습니다. 놈을 감옥에 보냈어도 내 딸 소영이는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1년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돌아와 가평 산자락에도 연두색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살인 미수 사건이 있었던 그 흉흉한 집 당장 팔아버리거나 헐어버리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집은 제 딸의 목숨값이나 다름없는 돈으로 지은 집입니다. 그리고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온 곳이기도 하죠. 악마의 흔적만 지워낸다면 이곳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텅, 텅, 텅. 경쾌한 망치질 소리가 들리시나요? 아유 사장님, 거기 타일은 내가 한다니까 왜 자꾸 건드려? 허리도 안 좋은 양반이. 나도 밥값은 해야지. 그리고 김 소장, 여기 줄눈 간격이 좀 삐뚤어진 거 아니야? 눈이 침침해졌어? 익숙한 목소리죠? 네, 생명의 은인 김 반장님입니다. 저는 그녀를 김 소장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집에 리모델링 총괄을 맡겼거든요. 우리는 이제 티격태격하면서도 눈빛만 봐도 통하는 세상 둘도 없는 짝꿍이 되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생사를 함께 넘은 연대가 아닐까요? 가장 많이 변한 곳은 바로 그곳, 보일러실입니다. 한때 배관이 거꾸로 연결되어 죽음의 가스를 뿜어내던 공포의 공간. 들어가는 것조차 소름 끼쳤던 그곳이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끼익, 문을 열면 더 이상 매캐한 기름 냄새는 나지 않습니다. 대신 향긋한 편백나무 향과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솜사탕 냄새가 납니다. 살벌한 배관들이 얽혀있던 벽면은 따뜻한 파스텔톤 노란색으로 칠해졌습니다. 그 앞에는 튼튼한 원목 선반이 놓였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과 보드게임, 알록달록한 동화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습니다. 죽음의 연기가 스며 나오던 바닥 틈새는 꼼꼼하게 메워지고 그 위에는 넘어져도 아프지 않은 폭신한 놀이 매트가 깔렸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피어오를 보물 창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현판식이 있는 날입니다. 대문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소영 공부방. 제 딸의 이름을 딴 공간입니다. 부모님이 늦게까지 일하느라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아이들, 학원 갈 형편이 안 돼서 거리를 배회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언제든 와서 따뜻한 밥 먹고 공부하고 마음껏 뛰어놀다 갈 수 있는 곳. 제 딸 소영이가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말했거든요. 엄마,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어려운 아이들 돕는 재단 만들 거야. 비록 딸은 같지만 그 꿈은 제가 대신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할머니, 떡볶이 더 주세요. 우와, 이 집 진짜 좋다. 나 매일 올래. 동네 아이들이 와글와글 몰려왔습니다. 김 반장님과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떡볶이와 튀김을 입가에 잔뜩 묻혀가며 먹는 모습을 보니 제 배가 다 부릅니다. 텅 비어 냉기만 감돌던 거실이 아이들의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이 머물렀던 자리에 생명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입가에 묻은 고추장 양념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거울 속에서 본 적 없던 진짜 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열린 창틈으로 불어오는 봄바람에 딸랑 하고 풍경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딸의 목소리처럼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이제 따뜻해? 저는 눈을 들어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응, 소영아.
아주 따뜻해. 이제야 여기가 진짜 사람 사는 집 같구나. 비록 내 딸은 떠났지만 딸이 남겨준 사랑은 이 집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겁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슬퍼만 하는 대신 남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게 남겨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수이자 진정한 치유일 테니까요.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이 집에서 새로운 가족들과 함께 진짜 행복을 지어갈 겁니다.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집에도 마음에도 거짓 없는 따뜻한 봄 햇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